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안 좋았어요. 다우지수 1.7%,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71, 1.8% 이렇게 좀 급락을 했습니다. 뭐 거의 뭐 일제히 1.7%대의 급락을 하면서 낙폭이 꽤 컸고. 단순히 급락했다기보다는 뭐 미친 뭐 널뛰듯이 맞아요. 또 2시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새벽 3시에 발표되자마자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그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급락을 하는 바람에 시장은 많이 빠졌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해석의 여지들은 뭐 남겨져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 75bp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후에 올랐다라는 것은 예상대로야. 뭐 이변은 없었어였겠죠. 글씨체를 바꿨네요. 네, 폰트를. 제가 바꾼 건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글씨가 바뀌었어요. 오늘 또. 네, 근데 이제 파월이 아마 좀 강경한 이 매파성 발언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지만 결국은 이제 역시나 매파성 발언으로 끝이 났습니다. 뭐 대표적인 말이라고 한다면 뭐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우리는 금리 인하를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 뭐 이런 류의 멘트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그 발언 뭐 경제 전망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시장에서는 또 한번 좀 우려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또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실은 뭐 100% 우리는 파월의 날이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연준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정말 푸틴이 갑툭튀를 했어요. 아시나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군 동원령을 이제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을 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또 투입을 하겠다. 뭐 이런 말뿐만 아니라 이 자기네 뭐 러시아 영토, 뭐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모든 수단을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게 이제 핵 위협을 한 것이다라고. 핵이란 단어를 썼어요 직접. 직접 핵.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핵에 대한 걸 우리한테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약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썼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또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면서 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이런 게 맞물리면서 시장이 이렇게 좀 급락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준 전문 선배께서 해주시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좀 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75bp를 인상을 한 다음에 그럼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전망이 참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다음 달 11월이죠. 11월 2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도 75bp 인상할 거야로 전망을 하는 이 트레이더들이 63.5%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이 결과를 보면서 이 전망치들이 다시 공격적으로 75bp 인상 그리고 12월에는 여기에다가 50bp를 더 인상해서 남은 2번 동안 125bp를 더 인상할 거야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기를 좀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뭐 점도표상의 내용과 어느 정도 좀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이 정책금리의 민감도가 높은 국채 2년물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도 2.4% 오르면서 이제 4%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4.1%까지 오르면서 계속해서 2007년 이후의 최고치를 뭐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금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달러화도 또 강세를 보면서 이제는 또 111달러까지 치고 올라갔다. 뭐 이렇게 20년 만에 최고죠. 맞아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준 전문 기자께서 연준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연준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연준 전문이라는 거 인정하지는 않고요. 과거 이제 한국은행을 좀 오래 출입했던 인연으로 이제 한국은행 파트너니까 연준이 이렇게 격가지로 어깨 너머로 이렇게 약간 들여다보고 있는. 갑자기 어울리지 않은 겸손. 이름하여 이제 9월 연준 FOMC 토파보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토파보기는 이렇게 잘 발라서 그쵸. 잘 뜯어서 이렇게 훑어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 뭐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9월 FOMC가 만든 기록들을 세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199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밟았던 게 이제 지지난 회의 때가 1994년 11월 이후 처음이었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몇 년 만인가 28년 만에 처음이었던 자이언트 스텝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 연속으로 밟았다. 이건 뭐 앞으로 역사상 다시 찾아보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 한은 다시 나오기 힘든 정도의 그러니까요. 기록이다라는 점에서 1번으로 제가 꼽아봤고요. 2번은 연방 기금금리. 지금 이제 그 FFR이라고요. 미국 은행 간 그러니까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을 매일 법적으로 정한 지급준비금을 매일 맞춰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연준이 계속 카운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짜리 그러니까 이 지준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 간에 서로 단기자금 하루짜리 빌리는 단기자금 우리가 FFR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타겟팅해서 기준금리로 삼았어요. 연준이 1990년부터 그때 이후 그러니까 지금의 통화정책 체계가 바뀐 이후 처음으로 바뀐 이후 가장 빠른 형태의 지금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게 요번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좀 드러났고요. 요거 아래 보시면 됩니다. 최근 세 차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는데 뭐 앞서 지금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맞나요? 이게 숫자가 잘 보이지도 않네요. 2004년부터 거의 2006년까지죠. 6년까지 이제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던 상황. 그러고 이제 한참 동안 한 반년 이상 금리를 계속 동결했었었죠. 내리지 않고. 이때가 사실은 인상폭으로는 더 커요. 지금보다. 지금 상황 보시면. 다만 두 개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지금의 기울기는 거의 일자로 서 있잖아요. 맞죠? 이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한 60도 각도인가요? 이 2004년은 지금은 거의 한 80도 각도로 서 있죠. 그 전에 이제 2016년에서 17년, 18년까지의 금리 인상기는 거의 45도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누워 있는 상태고요. 이걸로 보면 기울기상 1990년 이후 가장 빠른 긴축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기록은 정책 금리 이제 3에서 3.25%로 조정했는데 이 정책금리 수준 상단 기준으로 할 때 3.25는 2008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2008년 1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높은 최근 14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금리 수준까지 지금 올려놨다 연준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차피 그러면 이 연준이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껴야 되는가 우리가 뭐 부담을 느껴야 되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뭐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여러 경제 섹터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다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각오 안 했던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각오했던 일이잖아요. 원래 짧게 끝날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각각의 금리 인상기의 금리 인상 그 추이입니다. 제로는 그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시점이고요. 뒤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빨리 시작됐지만 사실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지금 금리 인상 시작한 지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 그 이전 뭐 1987년 보면 그나마 이제 한 6개월 만에 끝났어요. 이번 사이클은 거의 비슷한 시점인데 그 외에 금리 인상 사이클은 특히 2015년 보십시오. 37개월간 계속 금리를 올렸다. 3년 넘게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2004년, 1983년, 94년, 99년 이렇게 짧게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사이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사이클이 오면 적어도 1년, 2년, 3년 길게는 이렇게까지 금리는 계속 올렸다는 거죠. 지금 점도표상에 뭐 내년까지 금리를 올린다. 이거 끽해봐야 뭐 2년도 안 되거든요. 이번 사이클로 보면. 그렇다면 뭐 어차피 이렇게 길게 갈 걸 누구나 예상하지 않았었나. 지금 와서 너무 우리가 쇼크를 받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한번 보십시오. 1971년에서 73년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 무려 23개월. 이때 금리 인상 폭이 5.75%포인트를 올렸거든요. 무려 23개월 동안. 그 다음 보십시오. 1977년부터 79년까지는 무려 9.62%포인트를 올렸어요. 이때는 27개월 동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행됐고요.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무려 37개월. 뭐 금리 인상 폭 자체는 완만합니다만 금리 인상 속도는 완만합니다만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금리를 올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긴축 사이클은 이렇게 짧게 끝나는 건 원래 아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큰 쇼크를 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파월의 일갈 사실은 이거 잭슨 홀 때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얘기했듯이 본인은 사실 이걸 겁주려고 얘기한 거겠죠. 잭슨 홀 미팅 때랑 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나는 화가 이 매파적인 화가 누그러지지 않았어라고 겁주려고 했지만 사실은 잭슨 홀 때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을 일이 없는 거지. 이미 다 그렇죠.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 실제 파월이 말이 맞나? 잭슨 미팅이 있었던 8월 중순하고 지금 상황에 새로 발표됐던 경제지표 데이터를 제가 비교해봤어요. 비농업 신규 취업자 52만 7월에 그러니까 이때 잭슨홀 미팅 할 땐 7월 지표가 발표됐죠. 52만 6천이었는데 8월 지표는 31만 5천. 실업률은 3.5에서 3.7. 고용 지표는 살짝 둔화됐죠. 제가 빨간색으로 적은 고용 지표 살짝 둔화. 거의 둔화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업률 자체가 지금 3.7도 거의 40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8.5에서 8.3.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는 5.9에서 6.3으로 오히려 높아졌다는 거죠. 물가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오히려 물가에 인상되는 그 저변은 확대되고 있다. 이게 이제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쇼크였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 8월 말대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으로 생각하는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1년치가 4.8에서 4.6. 이건 이제 미리 발표되니까 잭슨홀 미팅 때 8월 지표가 발표됐었어요. 이때 4.8. 지금 4.6. 5년 기대 인플레 2.9, 2.8 완만하지만 이것도 기대 인플레도 살짝 완화됐다. 이렇게 본다면 파월 말대로 달라진 건 없어요. 자기 메시지도 달라진 게 없고 경제 상황도 크게 달라진 적 없다. 따라서 잭슨홀 미팅 때의 경고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시장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파월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기자회견에서 뭐 파월 말 그대로 잭슨 미팅 때랑 똑같은 매였다 이런 거죠. FOMC 인플레이션 2%까지 낮추기로 강력하게 결심했다 이런 코멘트 있고요. 이 과업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2% 물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하겠다. 금리 인상을 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한다고 매우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물가는 안 내려가고 있다 실제. 통화 긴축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다들 시끄러운데 아무도 모른다 그 개연성은. 그리고 통화 정책을 요거 뒤에 쓰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통화 긴축을 해야 경제가 어느 정도 큰 충격을 받을지도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경기 침체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연착륙, 경제를 연착륙시키면서 물가를 잡는 일은 매우 도전적인 어려운 과제다. 그 노동시장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뭐 당연히 근데 우리는 물가가 우선이다 이 얘기고요. 고통 없이 물가는 잡을 수 없다. 주택시장도 조정을 받을 거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조정 이미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연준의 이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 어제 이제 사실은 FOMC 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기사를 썼었는데 웰스 파고라는 뭐 미국에서 잘 나가는 대형 은행이죠. 여기에 이제 마이클 슈마허라고 거시경제 전략 대표가 이런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파월 의장이라면 9월 FOMC에서 125bp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연내 4% 기준금리 넘을 거는 확실한데 반창고 우리 아플 때 반창고 때릴 때 살짝 떼잖아요. 또 애기들이 입 뽑을 때도 살짝 하면 아프죠. 탁 해야지 그래. 안 아픈 거죠. 반창고 뜯듯이 단번에 올려야 시장에 좋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다다음번 회의 때 금리 얼마나 올릴지 불안해하는 게 더 큰 걱정이다. 지금 올리는 게 낫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 내에서는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오히려 더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다만 더디면 길게 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브랜디 와인의 글로벌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빌 존스라는 분은 이제 뉴 노멀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75bp 금리 인상, 과거 25bp 인상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75bp 인상에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75bp는 예전에 25bp 인상과 같다. 다만 뭔가가 망가질 때까지 아직 망가진 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시장이나 경제를 말하는 거겠죠. 망가질 때까지는 계속 75bp 올리는 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5bp에 놀라지 말고 기본으로 생각하라. 다만 어디가 삐걱거리는 상황, 시장이 망가지거나 경제가 삐걱거린 상황이 되면 다시 금리 인상 폭을 낮출 테니 그때 가서 그냥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연준은 지금 오직 인플레 잡는 데만 온갖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더 올릴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인데요. 지금 이게 점도표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점도표. 각각의 연준 FOMC 위원들이 콕콕콕 점을 찍었어요. 맨 앞에
점 찍은 것들이 202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4개 연도 그다음에 이제 장기 전망 이렇게 이제 금리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 갈지 점을 콕콕콕 찍었어요. 이걸 이제 아래 위로 빼서 아래 위로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값, 미디언 값이라 그러는데 이 중간 값을 계산했더니 올해 이제 연말에 4.25에서 4.5로 전망이 된 거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0.25% 포인트씩 조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치로 보면 숫자로 그냥 계산을 하면 4.4가 되는 거고요. 4.25에서 4.5%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 말까지는 4.5에서 4.75 이걸 이제 전체 숫자로 계산하니까 4.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더 올라가는 거죠. 화살표 표시했고요. 그다음 2024년이 되면 3.75에서 4.00 그러니까 75bp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금리가 또 내려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년 말까지 우리는 최고 4.75%까지 기준금리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간밤에 금리가 75bp 인상돼서 밴드 상단이 3.25거든요. 지금 1.5%포인트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 예상대로 11월에 75 올리고 12월에 50 올리면 내년 초에 25bp 한 번만 올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버티기 모드로 연준은 가겠죠. 예. 그래서 내년 중에 적어도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게 이 점도표가 보여주는 시그널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이 돼야 내후년이 돼야 최대 75bp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말은 내후년 그 다음 해 금리 인하를 전망하면서도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경기 둔화를 감내하겠다는 거죠.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가 나타나야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향후 2년 후 3년 후에 점친다는 건 그때 경기 둔화되고 있다는 걸 미리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 말은 그만큼 경기가 둔화돼도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사실상. 예. 파월이 그래서 당분간 미국 경제는 추세적 성장을 밑돌 수 있다. 그 추세 성장, 우리 장기적으로 쭉 올라갔던 평균 정도의 성장보다 내려가더라도 놀라지 말라라는 얘기를 미리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준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과연 4.6%가 최종 금리일까? 이제 요거죠. 옆에 나타낸 표는 연준의 경제 전망 표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요 부분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코어 PCE 인플레이션 이게 연준이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그러니까 연준이 말한 물가가 2%갈 때까지 금리는 절대 인하하지 않어라고 얘기했던 인플레 2%란 말이 이겁니다. 코어 PCE 인플레이션을 말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2025년이 돼도 2.1%입니다. 자, 연준 말대로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는 계속 올린다 그랬는데 이 말대로면 2025년까지도 금리는 올려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2024년 2.3% 갈 때 이게 연말에 2.3%를 전망한 건데 2.3% 가기 전에 금리를 내리겠다고 이미 연준 FOMC 위원들은 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코어 PC 인플레이션만 숫자만 보고 우리가 계속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야 말 거라 판단하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연준이 사실은 이제 겁을 줬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최종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간밤에 원래 최종 금리를 4.0에서 4.25로 잡았다가 이걸 4.75에서 5.0%로 잡았어요. 이게 연준 전망치보다 오히려 더 높은 거죠. 점도표보다.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1월에 75, 12월에 50, 내년 2월에 25, 내년 3월에 25bp 올리고 끝낸다라고 전망을 한 거고요. H 마이어라고 전문 리서치 업체인데요. 여기도 최종 금리를 4.25에서 4.0 보던 게 5.0에서 5.25까지 높인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75, 12월에 50, 내년 2월도 50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면 사실은 지금 4.6 전망치 최종 금리 자체가 틀리고 이거보다 훨씬 높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로버트 팁이라고요. PGIM 최고 투자 전략가는 이거보다 낫다고 보는 겁니다. 이분은 뭐냐면 연준의 경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야. 최종 금리는 실제 최종 금리는 더 낮을 수 있어. 심지어 4%가 안 될 확률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 낙관적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봤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경제 전망을 보니까 지금 사실은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2로 지금 낮춰지지만 실제 지금 이제 그
페드 각종 지방 연은에서 전망하는 GDP 성장률 전망치보다 성장률을 좋게 보고 있어요. 1.2, 1.7, 1.8. 굉장히 특히 2024년, 25년은 추세 성장보다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업률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실업률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제일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 의회도 계속 이 파월 보고 금리 인상 천천히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실업률 때문인데 실업률을 4.4, 4.4, 4.3으로 본 거예요. 거의 안 올라가는 거죠. 4.4면 이거는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실업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버트 팁은 연준 경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4.4를 전망해 놓고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실제 이 실업률 자체는 5%, 6% 갈 거라는 전망이 지금 팽배한 상황인데 연준이 너무 낮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팁은 실제 최종 금리는 4.6? 4%도 안 갈 수 있어 이렇게 전망한 거예요. 다만 이에 대한 약간 힌트를 준 게 파월이 기자회견 때 긴축 정도, 통화 긴축 정도를 두고 FOMC 내에 이견들이 있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실제 기자회견에서 연준 내에서도 지금 약간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최종 금리가 그래서 결론은 네가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 다만 4.6이라는 최종 금리를 너무 이거는 사실은 뭐 성경 같은 것도 아니고 헌법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법적으로 연준이 구속되지도 않아요. 바인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4.6으로 안 올려도 안 올리고 너 왜 4.6이라고 겁줬다가 안 올렸어 그러면 야 우리가 물가를 빨리 잡아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한 건데 뭘 4.6으로 안 올린 게 잘한 거지 이렇게 이제 항변하겠고요. 예. 실제 이제 4.6보다 더 올리면 야 니네 4.6이라고 해놓고 왜 더 올렸어 그러면 야 이거 경제가 너무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하고 좋아서 이거 웬만해서는 인플레가 안 잡히더라 이렇게 핑계를 대겠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4.6이라는 최종금리를 교조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고요. 결국은 데이터 디펜던트 연준이 항상 얘기하는 경제지표 의존적으로 통화정책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실업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최종금리는 한참 모자랄 수도 있고 한참 높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배 지금 예. 긴 시간 또 설명하셔서 네, 이제 조금 쉬고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미 지쳤어요. 네. 자, 그럼 이제는 예. 뭐 일단 이제 FOMC에 대한 11월에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는데 이제 관련해서 또 어떤 월가에서는 또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회장인데요. 사실 이게 연준 금리 발표 전에 나온 멘트긴 한데 좀 들어보시면 일단 결론은 뭐 지금 이제 채권이 더 안정적이고 채권에 이제 큰 기회가 왔고 뭐 아주 위험도 없이 뭐 9% 이상의 수익을 볼 거야. 뭐 이런 멘트긴 한데 이 제프리 건들락은 일단 연준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긴축을 하게 되면 이 긴축에 따른 경제 여파는 시차를 두고 가변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연준에서는 그거를 너무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 그 연준이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느냐? 예전에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경제에 대한 잘못된 전망으로 너무 긴축을 서두르고 있어.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난 연준의 경제 전망을 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할 때 이제 금리가 너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에서 좀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CNBC에 똑같은 데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채권이 10년 만에 이렇게 싸 보인 적이 없다. 그치. 주식 팔고 채권 사라고 했던 얘기 이때고 그때도 금리 인상 멈추고 시차를 두고 긴축이 경제 실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영향을 살핀 다음에 다시 금리 인상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맞아, 네.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저렇게 저명하고 신망도가 높은 분들은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국내에도 계시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또 닥터둠으로 불리는 이 루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좀 더 이제 증시에는 충격적인 발언을 좀 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 같아. 그리고 매우 길고 심각한 이분은 되게 추한 침체, 그러니까 뭐 어글리한 침체다라고 했는데 되게 고통스럽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침체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주가는 지금으로부터 40%가 더 폭락하고 이거는 아무리 닥터둠이라고 해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예, 이 사람은 맨날 뭐 그래. 대붕괴가 온다 이런 얘기하는 그래.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걸러서 예, 좀 들으시면 예,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좀 현금을 보유해야 할 때야라고 하면서 약간 주식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예.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제 월가의 시선들 이런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선배 또 아까 그 우리 푸틴 관련해서 예, 푸틴 얘기는 잠깐 네, 하고 잠깐 넘어가야 좀 될 것 한번 같아요. 정리를 예, 해주시죠. 간밤에 뭐 에너지주가 좀 강했죠. 예, 네네.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주가 강했고요. 뭐 재개된 푸틴의 위험한 도박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슈가 사실은 제일 제가 보면 지금 뭐 연준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이제 푸틴이 서방권의 반러시아 정책이 이제 모든 선을 넘어섰다. 우리가 이제 그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라는 거고요.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모든 수단 총동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결국은 과연 이게 푸틴이 어느 정도까지 카드를 꺼내둘 수 있을까 뭐 다들 고민하는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푸틴은 그 모든 그 광물 자원 또 뭐 천연가스 곡물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자원 무기화하고자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무기를 통해서 굳이 핵을 꺼내지 않고도 서방 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유럽도 버텨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를 대체해서 뭐 노르웨이 천연가스를 지금 가져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 LNG를 뭐 맞아요. 대거 수입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겨울은 봐야 되겠지만 유럽은 이번 겨울 버텨낼 수 있어라고 지금 뭐 강한 모습 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다면 푸틴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지금 뭐가 안 돌아가고 있고 그렇지.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갈 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면 궁지에 몰린 푸틴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도 사실은 알 수 없다. 물론 핵을 꺼내진 않겠지만 어떤 카드든 꺼내들 생각을 할 수 있고 앞으로 파월처럼 파월도 사실은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지금 이렇게 마치 자기가 원래 매였던 것처럼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데 푸틴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맞아요. 높다. 제2의 제롬 파월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 더 매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간밤에 유가는 상승했습니다만 이걸로 다시 에너지 가격이 움직인다면 지금 그나마 에너지 가격 하락 때문에 인플레가 좀 완화될 그러니까. 거라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골치 과연 아파지네요. 지난번 제닛 옐런이 경고했듯이 연말 되면 다시 에너지 가격이 뛸 수 있다. 그게 현실화된다면 모르겠어요. 연준의 제스처도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요. 무려 지금 뭐 3개월 연속 이어졌던 미국의 이제 휘발유 가격 그 하락세가 어제 이제 드디어 플러스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좀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뭐 에너지주 강세도 조금 더 뭐 수세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사실은 좀 드는데 어쨌든 뭐 간밤에 이제 그 유엔 총회에서 바이든이 뭐 푸틴에 대해서는 뭐 그 핵 확산 그 방지 체제 그 의무를 들이대면서 또 다른 어떤 제재의 가능성을 경고를 했고요. 뭐 EU도 경고를 했고 뭐 심지어 교황까지도 나서서 지금 푸틴에 대해서 강하게 그 경고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푸틴과 제롬 파월이 짜고 지금 달러 인덱스를 너무 위로 띄우고 있다. 20년 만에 너무 제가 글자를 썼는데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20년 만에 최고까지 찍은 111.351까지 갔던 이 달러 인덱스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 기업 이익 악화 뭐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 뭐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푸틴의 도박 자체는 앞으로 계속될 거고 그게 달러 가치를 높이고 국제 유가를 띄우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금융시장에 또 한 번 엄청난 터뷸런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연준보다 이 푸틴을 더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푸틴에 따라서 연준의 태도가 또 바뀔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푸틴의 위험한 도박 진행형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